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계절의 길이 변합니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봄, 가을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크게 차이 나는 게 여름이랑 겨울입니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요.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어요.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니까 나름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면 2100년쯤에는 부산이랑 제주에선 아예 겨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둔감해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올해 여름에 인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120년 만에 폭염이었다고 하죠. 날아다니던 새도 탈수 때문에 날다가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 손꼽히는 게 다들 아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가끔 보면 온실 효과랑 온난화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흡수되면 지표면에서 적외선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중 일부가 대기에 흡수돼서 지구를 다시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온실 효과거든요. 쉽게 말해 이불을 덮는 거죠. 이게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추우니까. 근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런 이불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면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한여름에 구스다운 이불 100개를 덮어. 그럼 어떻습니까? 쪄 죽겠죠.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 최근에는 지구가열화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온실 효과랑 다르게 좋은 뜻이 아니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평균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날씨가 어제보다 1도 따뜻하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 예. 평균 온도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뭐 친구들한테 10,000원씩 줄 수 있겠죠. 친구 10명 모아놓고 10,000원씩 줘. 이거는 뭐 큰 부담 안 돼요. 근데 전 지구의 모든 인류한테 10,000원씩 준다. 저는 불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우리 지역의 온도가 어제보다 1도 높다.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들어간 거겠죠. 그만큼 굉장히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면요. 가뭄이랑 홍수가 훨씬 자주 일어나고요.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인간보다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1위, 부동의 1위, 바로 모기죠. 모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물론 전염병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봐요. 모기가 그냥 드글드글해. 이미 싫죠. 네, 그러니까 가능할 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진짜 지구가 멸망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줄도 관심이 없어요.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씩 생각나실 만한 내용도 있고요. 앞으로 일기예보를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기분이 저기압이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인 곳은 진짜로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고기압, 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기압, 기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압은 뭐죠? 기압은 공기의 압력입니다. 보통 공기는 아주 가볍고 심지어 무게가 없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기에도 당연히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떤 면에 압력을 가해요. 아까 대기권 보셨죠? 아무리 기체가 가벼워도 그렇게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높이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벼운 나무 토막, 젠가도 많이 쌓으면 밑에는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가 나가겠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각각 1cm의 면적에 실려 있는 대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1kg 정도로 봅니다. 1제곱센티미터마다 1kg의 공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각각 10cm면 몇 킬로그램의 공기가 실려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려 100k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짊어지고 있는 공기가 사실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납작해지지 않고 지금 형태로 유지되는 이유는 뭐죠? 왜냐? 우리 몸 안에서도 그만큼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면에서 받는 대기압의 평균을 1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도 내부 기압이 1기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고기압은 뭐냐? 1기압 이상이 고기압이냐? 그렇진 않고요. 고기압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그럼 고기압 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 압력이 높다는 것. 주변보다 기체 분자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널널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붐비니까요. 우리가 너무 붐비는 지하철에서 옆칸에 널널한 곳으로 가듯이 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옮겨가니까 우리 입장에선 뭐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원래 공기가 있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선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걸 하강 기류라고 합니다. 왜 위에서 내려오냐? 땅에서 공기가 솟아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위에 있던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을 때보다 압축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건조해지고요. 안정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날씨가 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도 과학인 겁니다. 그럼 저기압 지대는 어떨까요? 우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기압에 기체 분자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온 기체 분자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아래에 있던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비가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는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기분이 저기압이다라는 건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네, 고기를 드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디는 계속 고기압이고
어디는 계속 저기압이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기도인데요. 선이 많이 있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하거든요.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인데요. 1000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마다 등압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의 폭이 좁은 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기압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려진 쪽은 바람의 강도가 센 거죠. 보시면 왼쪽에선 러시아 쪽이 고기압이고요. 오른쪽에선 일본이 있는 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죠.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고기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고요. 태평양 쪽에 있는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혹시 일기예보에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말을 언제 하죠? 바로 겨울입니다. 사실 왼쪽은 우리나라 겨울철 일기도고요. 오른쪽은 여름철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한파를 몰고 오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와서 후덥지근하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풍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완전 과학이거든요.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힌 태풍 사진입니다. 마치 욕조에 물을 담아놨다가 마개를 뺐을 때처럼 소용돌이 형태죠. 가운데 구멍이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태풍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의 소용돌이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가운데 중심부는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바람도 없고 하늘도 맑은 고요한 상태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물론 태풍이 계속 이동하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한 곳에서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것만 봐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비가 오고 흐린 태풍의 정체는 바로 저기압입니다. 주로 열대 바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닷물이 다른 계절보다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따뜻한 수증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간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주변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 중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점점 더 발달해요. 상승 기류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태풍 단면을 자른다고 치면 기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태풍이 접근하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데요. 그것도 상승 기류 기둥이 차례차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건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도양에서 생긴 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북중미에서 발생한 건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지역마다 이렇게 명칭이 다르고요. 태풍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따로 있죠. 태풍에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왔을 때 구분하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태풍의 이름을 붙인 게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예보관으로 일하던 클레멘트 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평소에 싫어하던 정치인이나 주변 사람 이름을 태풍에 붙인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같은 나라가 포함된 태풍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회원국에서 제출한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피해 없이
순하게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개미나 노루 같은 이름을 제출했는데요. 어느 나라에 너무 아픈 피해를 끼친 태풍은 다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퇴출되는 게 관행이죠. 태풍은 사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동력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육지로 오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지 지면에 마찰력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해져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태풍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랄지 재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주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바닷물이랑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커지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더 강력한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지구온난화 하면 더워지는 거니까 가뭄이나 산불 이런 건 쉽게 연관을 지으시는데 태풍이나 폭우, 홍수 같은 것도 온난화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형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는데 오른쪽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정신없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작물들은 심각하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돈 주고 사기가 무섭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장마 때문에 상추 같은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늘어나고요. 사실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 현상인데요. 초등학생들 환경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북극곰 그리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곰 같은 경우가 해빙을 타고 이동합니다. 즉 해빙은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해빙을 타고 다니면서 뭐 다양한 물고기나 물범 이런 애들 사냥을 하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해빙이 사라져서 해빙도 녹고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북극곰이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럼 어때요? 배고파. 점점 앙상이 말라. 그러다가 굶어 죽는 북극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릴 북극곰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한 이유는 빙하라는 게 바닷물처럼 짠 물이 얼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빙하라는 건 담수입니다. 담수.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잖아요.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뭐 조금 바닷물이 심심해지겠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서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이걸 틀어놔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욕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저어주죠.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지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 요 가운데서만 목욕을 할 수 있겠죠. 일로 가면은 너무 추워서 못해. 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저어줘야 돼요. 이 저어주는 걸 지구에서 누가 하느냐? 바로 짠 바닷물이 합니다. 적도 쪽은 뜨거워요. 극지방은 차가워요. 그렇게 뜨거운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지방의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빙하가 녹았죠? 빙하는 담수, 맹물이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죠?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거대한 순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적도 여전히 더 뜨거워져요. 극지방 더 추워집니다. 즉, 적도와 극지방이 폭염과 한파가 오는 겁니다. 양극화가 되는 거죠.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좁아지는 것처럼. 이걸 저어주면 이만큼을 인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어주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 양극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딱 요만큼밖에 못 살아. 우리나라 위치 어떻습니까? 좋아. 우리나라 딱 중간이야. 우리나라는 목욕할 수 있겠죠. 근데 목욕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그냥 둘까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는 건 적도와 극지방에 이 에너지를 섞어주는 힘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요새 나온 지구과학 교과서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없던 기후변화나 생태계 보전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같이 피부에 와닿고 삶에 너무 중요한 과학 지식을 저희 어릴 때랑 달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전 세계가 이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에 섬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평균 기온이 2도까지 상승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못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5도 이하로 제한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평균 기온 상승폭을 적정하게 제어할 거냐. 그 대안이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 양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성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땅이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기후랑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자동차 안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 탈 수 있습니까? 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 항상 국내 여행만을 하겠다.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겠다. 걸어 다니는 곳까지만 여행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화석 연료가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동차를 안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봅니까? 과학자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네, 아마도 과학자는 결국은 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계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돌에 붙인다던가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왜 못하느냐? 이러한 기계를 돌렸을 때 40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하지만 이걸 포집하는 기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6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결국 이 장비를 돌릴 때 20만큼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를 해결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기차를 타고 분리수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뭘 하느냐?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손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조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임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과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개인과 기업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